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세계 천년 코리아 천년 제5편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명나라가 은을 실질적인 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스페인의 페소가 인류 최초로 세계 기축통화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필리핀이 탄생하는 이야기, 임진왜란에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545년부터 중남미 스페인 식민지에서 대규모의 은광산이 연이어 발견되는데요. 유럽 중부의 독일과 보헤미아 지역에서도 은이 생산되었습니다만은 스페인 식민지에서의 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유럽의 생산량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500년대 이후에 은 생산량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은 중남미산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은은 당연히 스페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는데 은값이 비싼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은을 비싼 값으로 사주는 명나라라고 하는 이 수요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명에다가 은을 팔고 도자기, 실크, 차 같은 이 중국 물건들을 수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 무렵 은을 팔아서 돈을 번 또 다른 나라, 일본은 그 힘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러면 명나라는 왜 은을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명나라 건국자 주원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68년 주원장은 몽골의 원을 무너뜨리고 명을 건국을 하지요. 그는 공자가 꿈꾸던 나라 원시 농촌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백성에게 자급자족형 농업을 강요했고 상업은 억제했습니다. 해금령을 내려서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은 오직 조공을 통해서만, 황실을 통해서만 하라, 이런 이야기였죠. 공자의 이상사회, 이것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통제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 명에서 은의 수요가 폭발하는 데에는 화폐제도의 실패가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명은 종이돈인 지폐를 의무화하고 은의 유통은 금지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스페인은 은으로 큰 돈을 벌지 못했을 거예요. 은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폐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황제가 군대를 유지하고 주변국에다가 위세를 과시하려다 보니 돈이 필요했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폐를 남발했고 통화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25년 국가 발행 지폐의 가치는 액면가의 0.014%, 그러니까 1만 분의 1에 불과했답니다. 그야말로 이 지폐가 휴지 쪽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 종이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거래는 물물 교환으로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법이긴 했지만 암암리에 은의 돈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황실도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65년에 은에 의한 세금 납부를 허용을 했고 1485년에는 부역, 즉 의무 노동을 은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명 내부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은의 생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명은 주변국에다가 은의 조공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선도 당연히 그 대상이었죠. 당시의 임금은 세종이었는데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은광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맙니다. 조선 땅은 좁으니까 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명황제에다가 읍소를 했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게 1429년의 일이지요. 이 조선의 은재련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100년 후에 일본의 이와미 은광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생산된 일본의 그 은은 임진왜란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명에서는 15세기 내내 은에 대한 수요가 팽창을 했습니다. 은값은 올랐고 은광산은 찾기만 하면 대박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16세기에 들어서 드디어 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26년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완미 은광이 발견이 됐고 1545년 스페인 식민지인 남아메리카에서 포토시 광산, 또 1546년 멕시코에서 사가테카스 은광, 1548년 과나후아또 은광, 이런 것들이 연이어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은들이 명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과정에 왜구라고 불리는 세력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인은 은을 원하고 일본과 유럽의 귀족들은 중국산 도자기와 차, 실크를 가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명황제의 해금령이 이들 사이에 거래를 막고 있었습니다. 왜구라고 불리는 이 강력한 무장 집단이 그 틈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중국 해안을 누비면서 중국 물건을 취해다가 일본과 포르투갈, 스페인 선원들에게 넘기고 돈을 벌었던 겁니다. 상대가 만만할 때는 약탈을 했고 아니면 은을 주고 사들였죠. 이 무렵에 왜구는 중국과 일본인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70%는 중국인이고 30%는 일본인이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2편에서 임진왜란에 사용되었던 조총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는데요. 15살짜리 일본 도주가 포르투갈 선원에게서 철포를 구입을 했고 거기서 발전한 조총으로 도요토미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포르투갈 선원을 데리고 일본을 갔던 그 사람이 바로 해적 두목 왕직이라고 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 안휘성에 이 사람의 기념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지방 사람들은 해적 두목인 이 왕직을 우리 장보고와 비슷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왕직도 당시에는 말이죠, 왜구라고 불렸습니다. 중국 해안에 사는 사람들, 즉 남부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낮에는 순진한 중국인으로 활동을 하고 밤에는 왜구와 밀무역을 하는 존재로 살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실버 트레이드, 즉 은무역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나라 이름 필리핀은 1542년에 스페인 탐험가 빌라로보스가 당시의 왕자이던 필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필립의 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필립 2세 스페인 왕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섬들에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인류가 정착해서 벼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기원 후 1000년경부터는 중국과 아랍 같은 나라들과도 교역이 이루어졌어요. 스페인 사람이 처음 여기에 도착한 것은 1521년 마젤란이 인류 최초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항해에 성공을 했고 이 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 영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결국 이 사람은 살해당하고 말죠. 스페인 사람이 다시 이곳에 들어와 식민지로 삼은 해는 1565년입니다. 중국에다가 멕시코와 남미산 은을 팔아야겠는데 이 대서양 인도양을 거쳐서 삥 돌아서 오는 이 항로는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1565년 드디어 멕시코의 아카풀코라고 하는 데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마닐라까지 오는 항로를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스페인의 땅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마닐라는 이미 중국, 일본,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촌을 형성할 정도로 번화했다고 해요. 스페인은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자기 식민지로 삼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르테시아스 조약 기억나시죠? 서경 46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절반으로 분할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동쪽은 포르투갈, 그 서쪽은 스페인인데요. 그 서쪽을 계속 가다 보면 여기 태평양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술로 정확히 계산을 하면 필리핀은 포르투갈의 영역에 속합니다만은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당시의 측정 기술은 그럴 정도로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필리핀은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스페인이 이 섬들을 적당히 깔고 앉아버린 겁니다. 포르투갈의 브라질 점령도 사실은 그런 성격이 강해요. 적당히 깔고 앉은 거죠. 이 측량술이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마닐라까지 직항로가 개설이 되면서 은을 가득 실은 스페인의 이 갤리온 선박들이 태평양을 건넜고 그 은들은 마닐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밀무역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명예는 그 은이 넘쳐났고 믿을 수 있는 거래 수단이 생겨난 덕분에 명의 경제도 부흥하게 됩니다. 1570년에는 드디어 세금 납부를 은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1조 편법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명나라가. 덕분에 왕실의 재정은 탄탄해졌지요. 유럽의 귀족들은 중국산 도자기 실크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산 은은 페소 은화 형태로 중국에 유입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워낙 그 멕시코 페소를 좋아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네 나라 돈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가격을 멕시코 페소로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오늘날의 미국 달러처럼 당시에는 스페인 또는 멕시코의 페소가 기축통화였던 셈입니다. 일본 역시 은장사로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이와미 은광 발견은 1526년인데요. 은광석은 캐내긴 했지만 기술이 안 좋아서 거기서 순은의 추출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533년 회취법이라고 하는 재련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은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기술을 전수해준 장본인이 조선인 기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종인 기자의 땅의 역사에 그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일본의 기록에는 1533년 종단, 계수 이 두 사람이 회취법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회취법은 조선인 기술자가 개발한 것이에요. 조선실록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종단과 계수가 누구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 1939년 조선실록 중종편에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에요. 유세종이 외노와 사사로이 통해서 연철을 많이 사다가 자기 집에 불러들여 은으로 만드는가 하면 외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하나이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서종은 전주 판관인 사람인데 일본의 은광석을 밀수입해다가 재련을 하고 일본인에게 그 재련법까지 가르쳐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유서종은 그 일로 처벌을 받았죠. 어쨌든 간에 일본의 회취법을 전해준 장본인이 조선인 기술자였음을 추측하게 해주는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1545년 포토시 은광이 발견되기 전까지 일본은 세계 제1의 은생산국이 되는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돈을 미천 삼아 권력을 장악을 했고 조선 침공을 위한 군자금으로도 삼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은 그런 은광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배층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한편 스페인은 그 은으로 한동안 군사 강국으로 등극을 했죠. 하지만 그 은 때문에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4편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땅도 제대로 없는 나라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서는 이야기, 그리고 조선도공이 그 네덜란드와 얽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정호의 세계 천년 코리아 천년 제5편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